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여성우님의 사정으로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차를 하자마자 이미 저 입구 쪽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덩치가 큰 제 차의 묵직한 엔진 소리를 알아들은 수십 마리의 개들이 반가워서 저마다 짖고 꼬리치고 뒹굴면서 어서 오라고 하는 소리였죠. 일주일에 한 번 유기견 보호소에 와서 봉사를 하는 게 저한테는 가장 편안한 시간입니다. 몸은 조금 고되고 저만 바라보며 눈 반짝반짝 녀석들을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힘이 납니다. 처음에는 온통 기죽어서 구석에 꼬리 말고 있던 녀석들이 사랑받는 손길 느끼면서 조금씩 반짝반짝 예쁜 아이들로 변해가는 것을 보는 게 그렇게 보람되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 아마 다 저랑 비슷한 생각들일 거예요. 누구 하나 큰 거 바라고 오는 거 없이 작은 생명이 낸 손길로 인해 조금 바뀌는 거 그거 좋아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난 사람들은 서로 현재 어떤 일을 하는지, 과거에 어떤 이력이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 이름도 모른 채 그냥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 뒤에 언니나 오빠를 붙이거나 카페 닉네임으로 서로를 부를 뿐이에요. 이곳에서의 저는 김예분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냥 뽀야 이모입니다. 사료들을 챙기느라 조금 늦게 도착했더니 미리 와있던 사람들이 달려나와 절 반기더라고요. 늘 같이 봉사하는 사람들이라 다들 낯이 있고 친한데 그중에 유난히 항상 밝았던 친구가 있습니다. 30대 초반 유치원 선생님을 하는 친구인데 아무리 힘들어도 웃음을 잃지 않는 애가 오늘따라 얼굴이 좀 많이 어둡더라고요. 안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건너 요즘 고민이 많다는 얘기는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키우는 강아지 다른 사람 주고 오라고 한 것 때문에 몹시 힘들어한다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남자랑 헤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된다는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어떻게 얘기 잘해서 예비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강아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터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애매하게 강아지 문제를 건드리니 그 자체가 심란한지 지난주부터 표정이 영 안 좋았습니다. 워낙 남일 잘 묻지 않는 데다가 특히 남녀 사이에 일은 끼어들지 않는 게 제 신조라면 신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전해줄 때도 일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표정을 보아하니 한 번은 아는 척하며 물어봐야 할 것 같더라고요. 왜? 또 무슨 문제 있었어? 뽀야 이모님, 저 그냥 이 결혼 엎을까 봐요. 처음부터 이렇게 안 맞는데 앞으로 맞춰서 살 자신이 없어요. 그래. 근데 남녀 사이 제3자가 뭐라고 말할 건 아닌데 아니다 싶으면 그냥 없는 게 덜 상처받는 길이기도 하더라. 이혼보다는 파혼이 나아. 뽀야 이모님도 혹시 경험 있으세요? 무슨 경험? 아니다 싶으면 엎어버린 경험? 나 요식업하잖아. 그런 결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 하지. 이거 아닌데? 엎어? 야, 이거 아닌 것 같다. 엎어. 이게 내일이야. 아니요, 결혼이나 연애 같은 거요. 저도 사실 일이면 오히려 없느냐 마느냐 판단이 쉬웠을 것 같아요. 뭔가 일은 이성적으로 수치적으로 따져볼 구실이라도 있잖아요. 그렇지. 하다못해 일하는 시간에 연봉만 따져도 계산은 나오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게 안 돼서 힘들지. 맞아요. 사실 지금 제 머리에서는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면 100% 싸운다. 싸우면서 시작하는 건 좀 그런데 라면서 뒷걸음질 치는데 머리는 파혼하면 더 복잡해지는데 집이며 혼수며 그런 건 어떡하지 하면서 머뭇거려요. 당연해. 내 경험상 그럴 때는 그냥 어떤 결정이 일주일 뒤에 나를 편하게 할까 그걸 기준으로 삼아봐. 그래서 뽀야 이모님은 이런 결정 해보신 적 있어요? 나야 20년 전에 아주 기막히게 뒤통수 맞고 헤어졌지. 20년 전이요? 엄청 오래된 일이네요. 오래됐지. 그리고 그때 그 경험이 있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고. 난 아주 개싸움하면서 이혼했거든. 그것도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지금에서야 3명 중 하나가 이혼한다고 하고 그닥 흠도 아니고 그랬는데 나 이혼할 때만 해도 이혼하는 건 가문의 수치고 인생 좋은 글씨인 줄 알던 시절이야. 믿어져? 사람들이 카드보다는 현금 더 많이 들고 다닌 시절이 있었다는 거. 맞아요. 저 어렸을 때 저희 고모가 이혼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안 망신이라고 어디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기억 나요. 정말 세상 많이 바뀌었지. 걔도 그래. 걔라고 하면 마당에서 남은 밥이나 먹이면서 키우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사료 먹으면서 귀한 대접받는 존재가 될 줄도 몰랐던 세상이고. 하긴 그래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뽀야 이모 얘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이모 부자죠? 이런저런 계산 없이 해맑게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대답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부자 맞다고 했죠. 이 보호소에서 저만큼 돈 많이 내는 사람도 없거든요. 오죽하면 보호소 소장님이 이 보호소의 실제적인 주인은 저라고 말하면서 우스갯소리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저 없으면 보호소가 안 돌아간다고요. 이모는 대체 뭘 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나? 일찍부터 물장사 좀 했지. 언니 물장사였어요? 술 팔았어요? 지금은 술 안 팔잖아요. 지금 음식점 하지 않아요? 나 진짜 20년도 훨씬 전에 내가 제일 처음 시작했던 사업이 찜질방이었어.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다가 거기 재개발되는 바람에 우리 집 순식간에 완전 벼락부자 됐었거든. 근데 엄마고 아빠고 평생 농사만 지으신 분들이 그 큰 돈 어디 쓸 줄이나 아시나? 그냥 나한테 너 해볼 거 해보라고 그러시더라고. 집에 자식이라고는 나 하나니까. 와, 진짜 부럽다. 언니 말로만 듣던 금수저였네요. 금수저였다며 부러워하는 말을 들으면서 곰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동안 잊고 지냈던 옛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너무 굴곡 많고 바쁘기만 했던 지난 세월 살면서 과거 얘기 생각할 겨를이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제 얘기를 하면서 끄집어내게 되었습니다. 봉사하면서 우연히 시작된 제 옛 이야기는 저를 아련한 옛날 추억으로 데리고 갔죠. 제 나이 19살 때 저희 집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학도 썩가의 성적도 안 되고 그냥 집에서 엄마나 돕다가 좀 괜찮은 사람 있으면 시집이나 가서 살림이나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에 주체 못할 만큼 큰 돈이 생기니까 사람이 하루아침에 뭔가 상황들이 바꾸기 시작하더라고요. 평생 푼돈 모아 푼돈 만들어 푼돈을 덜덜 떨며 쓰시던 부모님은 큰돈이 생기니 겁이 더럭 나셨는지 쓰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기만 하셨습니다. 젊은 패기에 저만 그 돈 가지고 한번 돈을 벌어오는 거 해보겠다고 불끈 일어났죠. 그 당시 제가 처음 경험해보고 홀딱 반한 게 찜질방이었거든요. 아니 천지 세상에 이렇게 기분 좋은 게 있나 싶은 걸 태어나서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덜컥 찜질방을 차렸습니다. 장사고 사업이고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너무 커서 운영난 겪던 목욕탕을 싸게 사서 찜질방으로 싹 개조를 했는데 그게 무지하게 대박이 난 겁니다. 지금은 제가 이런 소리를 해도 아무도 안 믿지만 그때 처음 찜질방을 했을 때 제가 매일같이 했던 건 딱 하나였어요. 삽으로 10,000원짜리를 득득 긁어다가 쌓아놓고 돈 세는 거. 정말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카드 거의 안 쓰고 다들 현찰 갖고 다니면서 동전의 지폐에 주렁주렁 계산할 시절이어서 순식간에 현금이 가득 쌓였습니다. 매일 새벽 4시 정도가 되면 밤새 계산한 그 지폐 뭉치들 마대자루에 담아서 묶어놓는 게 아주 매일매일 제일 큰 일과였어요. 그렇게 묶어놔야 아침에 은행 열자마자 가지고 가서 입금을 할 수가 있었으니까요. 돈이 너무 많이 벌리다 보니까 이거는 뭐 돈에 대한 감각도 없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거의 처음 찜질방을 크게 시작한 이후로 우후죽순처럼 찜질방들이 늘어났고 근처에 장사하시던 사장님 중 한 분은 저한테 1년을 두고 찜질방을 팔라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돈도 벌었겠다. 찜질방 재미도 이만하면 충분히 받겠다 싶어서 그 사장님한테 아주 비싸게 프리미엄 받고 찜질방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못했던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대학 안 가고 가방끈 짧은 게 어느 순간 콤플렉스로 왔거든요. 아름아름 소개로 한 대학에 개설된 평생 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주변의 사장님들께서 제대로 사업하려면 일단 인맥이 가장 중요한데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공부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경영이라던가 마케팅 같은 것에도 좀 목마름이 있기는 했지만 무엇보다 학교를 끝까지 안 다녀서 친구 없던 터라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를 만들고 싶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 남편을 만났어요. 당시 남편은 뭔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뭐라도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것저것 다 막막하니
보고 배우고 투자처도 찾을 마음에 겸사겸사 들어온 거였어요. 사실 자기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은 들어오기에 애매한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인맥 없는 인맥 다 동원해서 입학을 한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자기 사업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말이 통하나요? 말이 통하지 않죠. 너무 겉돌고 어버버하길래 조금 안쓰러운 마음에 몇 번 도와주기도 하고 얘기도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정이 들었던 거죠. 그곳에서 저는 좋은 분들 많이 만나서 그동안 막무가내로 했던 사업에 대해 점검도 하고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요식업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배우기는 해야 되더라고요. 요식업 한번 해보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첫 음식점 창업이 나름 성공을 거뒀습니다. 좋은 인맥으로 일단 재료 공수가 수월했고 성실하고 정직한 주방 인원들을 구할 수 있었던 것도 한몫했죠. 사업이라는 게 참 불 같아서 처음에 불 붙이기는 어려운데 한번 불이 붙으니 그야말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재료에 정직하게 음식을 파니 고객들이 제일 먼저 알아주시더라고요. 절대 그 어떤 것에도 특히 재료에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실 그때만큼 제가 밤낮 없이 일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20평짜리 가게로 시작했던 건 금세 50평, 100평으로 늘어났고 직영으로 운영하는 매장이 3개 정도 더 생겼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가맹점 내달라고 했지만 저도 그렇고 선배님들 조언도 그렇고 음식점 메뉴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가맹하는 순간 퀄리티 체크는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대로 직접 신경을 쓰기 위해서는 딱 3개 정도의 가게가 적절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나마도 눈코 뜰 새 없이 아침 저녁으로 뛰어다녀야 가게 3개 관리가 가능했어요. 저 말고 정말 믿을 만한 매장 매니저가 필요했죠. 일단 본점은 제가 직접 관리를 하고 나머지 2 가맹점 중 하나는 저랑 아주 친한 친구 하나를 불러다 앉혔습니다. 처음 일했던 가게에서 홀 매니저를 하던 친구인데 고지식할 정도로 솔직한 사람이고 돈만큼은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주 오랜 지인이었거든요. 게다가 제가 최고 경영자 과정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도 이 친구 덕분입니다. 친구 아버님이 그 경영자 과정의 완전 초창기 선배님이셔서 지원도 많이 하시고 영향력도 있는 분인데 그분 추천으로 제가 좀 수월하게 입학할 수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 속 깊은 곳까지 다하는 그 친구만큼은 믿고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가장 마지막에 오픈한 직영점이었어요. 2 직영점은 거리가 가까워서 제가 친구에게 부탁하고 스케줄을 따라서 왔다 갔다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필요에 따라 점심 장사는 직영점, 저녁 장사는 본점 이렇게 옮길 수도 있는 위치였고요. 그런데 마지막 나머지 하나 직영점은 거리도 좀 떨어져 있고 하나하나 챙기기에는 조금 벅찬감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누구를 고용해야 하나 깊은 고민에 빠져있던 제 눈에 띈 사람이 바로 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늘 다른 사람 말 경청하면서 아주 성실하게 솔선수범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이 강했거든요. 알게 된 지 1년이 넘는 동안 나서지 않고 묵묵하게 다른 사람들 얘기 듣고 행동을 신중하게 하는 게 인상이 깊었던 터였습니다. 저런 사람이라면 같이 가게를 운영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처음에는 남자와 여자로 만나는 게 아니라 제 가게를 맡길 만한 사람으로 한번 면접을 보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수업 들은 지 거의 1년이 다 돼서야 제가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혹시 괜찮으시면 저랑 얘기를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와, 1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에서야 저한테 말을 걸어주시네요. 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관심 있어서 계속 흘끔흘끔 보는 거 모르고 계셨어요? 순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일할 사람 면접을 보려고 했던 건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남자로 훅 저한테 직구를 던진 거니까요. 죄송한데 사실 그런 얘기 하려던 게 아니라 혹시 가게 운영하는데 관심 있냐고, 매니저 해보실 생각 없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그러자 그가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 좋게 껄껄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뭐가 됐든 저는 좋아요. 일단 가까이 있을 수 있으면 언젠간 저한테도 또 다른 기회가 오겠죠. 뭐든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이 어쩐지 싫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그는 저의 3번째 가게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연인이 되었고 2년 뒤엔 남편이 되었어요. 처음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 그가 저한테 머뭇거리면서 한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엄마에 대한 거였어요.
저는 혹시 흔히 보이는 그런 시어머니처럼 시집살이를 엄청나게 시키시려는 분인가 싶어서 잔뜩 긴장하며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연애하면서도 그리고 그 전에 같이 공부하면서도 한 번도 엄마에 대한 얘기, 가족에 대한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결혼 얘기가 슬슬 나오니 그제서야 제게 털어놓은 겁니다. 그 사람이 엄마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머님 지금으로 얘기하면 엄청난 노마드이신 분이었던 겁니다. 사실 좋게 말해서 노마드고 나쁘게 말하면 그냥 남자 없이 못 사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원래 한 집에 아빠가 여러 명인 줄 알고 컸어. 그런데 초등학교에 갔는데 친구들이 집에 아빠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뭣도 모르고 그때는 무조건 많은 게 좋을 나이잖아. 그냥 나도 모르게 나는 아빠가 여러 명이라고 자랑했지 뭐야. 그리고 나서 난리가 났지. 나랑 놀지 말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같은 반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진짜 온갖 얘기를 다 들었어. 그때서야 알았어. 아빠가 여럿인 게 아주 이상한 일이라는 거. 아니, 그럼 어머니는 계속 결혼과 재혼을 반복하셨던 거야? 결혼은 정말 우리 아빠랑 한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웃기지? 그게 남자들도 보는 눈이라는 게 있고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 엄마가 절대 서류상으로 엮이고 싶지 않은 종류의 사람인 거지. 그냥 옆에 두고 살랑살랑한 애인으로 두기엔 적당해도 내 아이의 엄마, 나와 함께 미래를 할 아내, 그런 사람으로는 안 보는 것 같더라고. 아니, 그러면 그냥 항상 동거하시다가 또 다른 분 만나고 그러시는 거야? 그건 너무 불안정하잖아. 어디 사시는데? 아니, 잠깐만. 뭐하고 사시는데? 사는 건 그냥 같이 사는 남자 돈으로 살고, 사는 곳은 그 남자가 사는 곳이 우리 엄마가 사는 곳이야. 부초처럼 만나는 남자 따라 사는 곳도 옮기시거든. 늘 2년, 3년 주기로 남자를 바꿔서 만나셨어. 그리고 항상 그 남자가 있는 지역으로 가서 살았고, 나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자취했어. 엄마가 귀신같이 내 집에 찾아오는 날이면 이번에는 또 남자랑 헤어졌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랬지. 많이 힘들었겠다. 솔직히 나도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가. 그러면 같이 살다가 또 남자 만나면 나가시고? 학교 갔다 왔는데 엄마 트렁크 2개가 없고 식탁에 밥이 차려져 있다. 그러면 그냥 엄마가 또 남자랑 같이 살려고 나갔구나 하고 말았어. 우리 엄마가 정말 평생 들고 다니는 트렁크 2개가 있거든. 그놈의 트렁크는 망가지지도 않더라. 노란 거 하나, 핑크색 하나, 정말 너덜너덜한 트렁크 2개. 그게 엄마의 짐의 전부야. 가끔 좀 돈 좀 있는 아저씨 만나고 들어올 때는 거기에 까만 스포츠백 같은 거 하나 더 얹어오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고. 와, 진짜 듣던 중 처음 듣는 얘기네. 잘하면서 너무 힘들고 혼란스러웠겠는데? 그게 일방적이지 않다라는 거를 나중에 깨닫고 엄마가 이상한 사람이란 걸 뒤늦게 알아챘으면 힘들었을 텐데 나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게 그냥 일상이고 익숙해서 별로 사실 힘들다는 생각도 못했어. 뭐랄까? 그냥 그게 너무 당연해서 아플 새도 없었다고나 할까? 덤덤하게 웃으면서 그가 그 얘기를 하는데 뭔가 마음이 안쓰러워지더라고요.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가끔 부모 폭력에 아주 오래전부터 노출되어 있던 아이가 나중에 구해졌을 때 반응 없이 구는 걸 보고 어른들이 안타까워하잖아요. 살짝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가 안쓰럽고 불쌍한 건 그렇다 쳐도 이기적이게도 저는 당장 그런 분이 시어머니가 될 것을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방팔방 남자 따라 헤매어 다니시는 분이 시어머니가 되면 대체 어째야 하나 살짝 막막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혹시 우리가 결혼하면 어머님이 같이 있거나 그러고 싶어 하진 않으실까? 그럴 리가. 우리랑 같이 살면 남자 못 만나잖아. 우리 엄마 자식 없이는 살아도 남자 없이는 못 살거든. 그리고 그렇게 남자들 바꿔가며 살았어도 한 번도 집에서 재운 적은 없어. 내가 어렸을 때 아빠가 많은가 보다 했던 건 그냥 쉬는 날 늘 다른 아저씨가 집에서 아빠처럼 굴었기 때문이야. 그분들도 밤에 잘 때 되면 엄마가 내보내시더라고. 같이 나가시는 건 그 다음 문제였고. 말이 좀 웃기기는 한데 나름 아들한테 원칙은 있으셨나 보네. 집에서 함께 밤을 보내지는 않는다. 뭐 이런. 그랬나 봐. 여튼 우리가 결혼해도 아마 관심도 없을 거야. 그래도 부모님이니까 결혼식에서 아예 배제를 할 수는 없겠지. 상견례도 해야 하고 인사도 한 번은 해야 하고
하지만 결혼 후에 남들처럼 시집살이 시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을 거라 확신해. 아마 세상에서 제일 편한 시어머니가 될걸? 진짜 그럴까? 내 결혼에도 관심도 없을 거고 며느리한테 조금도 신경 안 쓸 거고 네가 자기가 만나는 남자 꼬시려는 것만 아니면 얼굴이 2개에 다리가 6개여도 별 상관 안 할 거야. 그리고 지금 만나는 남자는 그래도 한 3년 가는 거 보니 꽤 오래 만나는 건데 얼마 전에도 얘기 들어보니까 잘 돼가시는 모양이더라고. 그렇다면 절대 아마 우리 쪽 찾아오지도 않을걸? 아, 지금은 어디 계시는데? 해남 땅끝 마을. 땅끝 마을까지? 아니, 그 먼 데를? 남자 때문에? 얘기했잖아. 남자 쫓아 어디든 간다니까. 나 고등학교 때는 우리 엄마 울릉도에서도 산 적 있어. 울릉도에 비하면 해남 땅끝 마을은 양반이지 뭐. 시어머니는 제가 상상하는 범위를 벗어나신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소위 말하는 금사빠셨대요. 한두 번 밥 먹고 어머니한테 예쁘다고 얘기를 해주면 금방 그분한테 반해서 그분이 계신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정작 당신 아들은 고모, 이모, 이웃집 아줌마, 사회복지사 손을 빌려가지고 컸는데 그런 식으로 남자 따라 이동하면서 키워준 자식만 7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자식들한테 다 인정 못 받고 나중에 팽당하기는 했지만 어쨌건 몹시도 특이하신 분이었던 거죠. 마침 제가 결혼을 생각할 때쯤엔 벌써 몇 년째 해남에서 꽤 건실하게 농사짓는 분과 사귀고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그다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근처에 계신다고 했다면 제가 결혼하는 거 아마 좀 고민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어머니만 아니라면 전 남편은 그래도 그때까지는 꽤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이었고 그가 가게를 돌보면서 크게 손해나거나 손실 본 것도 없었습니다. 성장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상 유지만 해도 감사했던 시기여서 저는 여러모로 그냥 이 사람이 제 결혼 상대로 적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죠. 집도 제가 하고 혼수도 제가 했습니다. 예단 예물 생략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 가방 하나 옷 하나는 해드렸고 남편 옷과 시계도 제가 했습니다. 물론 제 친정 부모님 예복이며 한복도 다 제가 부담했어요. 돈이 들어가는 걸 죄다 제가 부담하는 결혼을 하면서 저는 남편에게 바란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제 결혼 조건은 처음부터 이거 딱 하나였어요. 제가 일찍부터 독립해서 사업을 하면서 가족처럼 키우던 시추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 강아지 데리고 가서 제가 키운다는 것, 그게 제 유일한 조건이었어요. 전 남편은 자기도 강아지 좋아한다면서 흔쾌히 강아지와 함께 사는 걸 찬성했습니다. 그렇게 가진 것 하나 없는 그와 신혼살림을 꾸릴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처음에는 그래도 조금 여유 있고 넉넉한 사람 만나서 결혼하길 원하셨는데 어차피 제가 돈 많이 충분히 벌고 있으니 나중에는 돈은 별로 상관없다고 수긍하시더라고요. 대신 제가 편안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며 별 반대 없이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부랴부랴 신혼집을 구하고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정말 웃긴 건 저도 시어머니를 상견례 때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올라오기 힘들다고 그냥 한번 얼굴 보면 된다고 하시면서 상견례 때 우르르 인사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저희 둘이 계신 곳으로 내려가겠다고 했더니 그것도 싫다고 하시는 거예요. 돈 버는 중한 일하는데 뭐 인사치레 하려고 여기까지 내려오려는 거였죠. 그러면서 한번 만나 인사하는데 큰 돈 드릴 것도 없다며 상견례도 그냥 저희 가게 룸에서 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하지만 부모님은 오히려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안심하신 듯 했습니다. 남들 눈치 보고 괜시리 유세 떠느라 허례허식 집착하는 사람 아닌 것 같다고, 오히려 그런 사람이 낫다고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상견례 당일 만난 시어머니는 제가 걱정했던 것처럼 아주 이상하거나 싼 티가 막 흐르는 그런 타입은 또 아니었습니다. 나름 아들 면 세워준다고 긴장하고 준비해서 오셔서 그런 거였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남자 없이 못 사는 해벨레 한 그런 스타일도 아닌 것 같았고 여튼 첫 인상은 그닥 나쁘지 않았어요. 딱 하나 순간순간 번들번들하면서 욕심이 불쑥불쑥 튀어나온 눈빛만 조금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세상 천지 100% 내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같이 살 것도 아니고 남편 말에 의하면 1년에 한 번 더 볼까 말까 할 텐데요. 거의 같이 사는 남자에 따라 달라지기는 했지만 평균적으로 3, 4년에 한 번 얼굴 본다는데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했죠. 저희 결혼식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성대했습니다.
함께 공부했던 사장님들이 정말 진심을 다해 축하하러 와주셨고 예식장 음식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희 가게에 소고기 육개장 며칠간 끓여 다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결혼 음식 처음이라고 다들 너무나 좋아하셨죠. 신혼여행도 식도락 여행으로 다녀왔어요. 그렇게 멀리 긴 시간 빼기도 좀 어렵고 해서 가까운 일본으로 가볍게 다녀왔거든요. 결혼식도 무사히 마무리되고 일도 무리 없이 잘 진행되니 저한테는 이제 즐겁고 행복한 시간만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일은 참 그냥 생각한 대로 뜻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일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가 미친 듯이 집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에 대체 누구냐는 제 말에 남편이 말없이 나가서 문을 열더라고요. 그리고는 깜짝 놀라는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엄마가 여기 왜 왔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양손 가득 큰 트렁크를 들고 서 계셨어요. 남편이 말한 적 있는 예의 부셔지지도 않는다는 그 노란색, 핑크색 트렁크 실물을 처음 보게 된 거죠. 어머님, 대체 이 저녁에 어쩐 일이세요? 그 가방은 또 뭐예요? 나 헤어졌어. 순간 남편이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현관에 우뚝 서서 어머니가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버럭 왜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동네 사람들 다 깨울 것 같아서 일단 문 닫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시어머니가 일단 가방 2개부터 현관 안으로 밀더니 서 있는 남편을 향해 울음을 터뜨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 사람 다른 여자 생겼어. 나보고 당장 짐 싸서 나가래. 나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아이고 내 팔자야. 이번에는 좀 정착해서 살아볼까 했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울분을 쏟아내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남편도 황당한지 서서 아무 말도 없이 멍하게 자기 엄마를 보고만 있었습니다. 나 당분간 갈 데도 없고 여기 너희 작은 방 하나는 있지? 나 거기서 좀 살아야겠다. 무작정 밀고 들어오시는 시어머니를 보면 저는 황당함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우 없고 어이없고 기가 막히기는 했지만 이미 밤이 좀 늦은 시간이었고 그 시간에 남도 아닌 가족을 밖으로 내쫓을 수는 없잖아요. 얼결에 작은 방에 모셨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작은 방으로 모실 게 아니라 바로 근처에 있는 호텔이라도 잡아드렸어야 했습니다. 작은 방을 잡는 그 순간 어머님이 저희 집에서 나가지 않을 빌미를 고스란히 제공한 셈이었거든요. 이후에 시어머니에게 들은 얘기는 점입가경, 점점 더 어이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나마 평생 애명글명 모은 돈으로 한 칸짜리 작은 집 한 채는 있었는데 그것조차 같이 살던 남자한테 홀딱 넘어가서 고스란히 뺏긴 거 있죠. 사기를 당한 거죠. 당시 남편 말에 의하면 그동안 자기 엄마가 만났던 사람 중에 그나마 제일 괜찮은 사람이라고 했었는데 그 사람이 최악인 남자였던 겁니다. 금세 사랑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어머니를 안심시켜 그나마 있는 재산 빼앗으려고 아주 긴 시간 동안 사기를 치기 위해 공을 들였던 거죠. 시어머니가 바람 폈다고 생각한 여자가 나중에 알고 보니 본처였고 본처가 근처에 멀쩡하게 가정 유지하며 살고 있는데 자기가 일하는 땅 옆에 집 얻어놓고 시어머니와 딸 살림을 차렸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히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일하러 나갔다 오는 남편이 멀끔하게 씻고 정돈된 모습으로 들어오니 그 본처도 뭔가 낌새를 챈 거죠. 그 남자가 또 그걸 알아채고 한동안 잘 숨기다가 최근에 들킨 모양이었습니다. 그 집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세고 재산이 많았는지 들킨 후에 말 싹 바꿔 자기는 가만히 일만 했는데 여우 같은 저희 시어머니가 꽃뺀 집 한 거라고 둘러댄 겁니다. 남편은 그 얘기를 듣고 펄펄 뛰었는데 사실 저는 둘 다 끼리끼리 만나서 동료들끼리 등쳐먹다가 더 어리석은 시어머니가 당한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땡전 한 푼 없이 알거지가 된 시어머니는 정말 의탁할 곳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밤에 야간 버스 타고 아들 집을 찾아온 거겠죠. 하다못해 지갑에 카드 한 장, 10,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서 버스비도 터미널에서 구걸했다 하더라고요. 그 신세 한탄을 폭포수처럼 쏟아내고는 바로 자기 집인 양 냉장고를 열고 소주부터 꺼내 벌컥벌컥 들이키더니 쓰러져 잠드는데 아주 기가 딱 막히더라고요. 제가 원한 건 아니었지만 얼결에 시어머니는 저희와 한 집에 살게 됐습니다. 신혼생활 시작하는 그 순간 시집살이가 함께 시작된 셈이었죠.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좀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신혼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저희 집이니까요. 남편이 가진 게 없어서 그냥 몸만 들어온 상태여서 아들도 아닌 며느리 집에 얹혀 산다며 계속 면목 없다는 얘기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게 아무리 진짜라고 해도 같이 사는 어른이 계속 그런 식으로 기 죽어서 말씀하시니까 그건 또 그거대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단 반, 그리고 그냥 하는 말 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어머님 집이다 생각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였던 모양이에요. 그동안 대체 어떻게 참았을까 싶게 그 얘기를 듣는 그 순간부터 진짜 자기 집인 것처럼 굴었습니다. 제가 나름 꾸며 놓은 살림도 이것저것 참견하며 뒤집어 엎기 시작하고 남편과 그다지 긴 시간 같이 산 것도 아니면서 애는 이거 좋아한다, 얘는 이거 싫어한다. 저한테 시어머니 노릇을 아주 작정하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정색하면서 화를 냈던 건 바로 제 강아지를 대하는 시어머니의 태도였어요. 강아지로서는 낯선 사람이 집에 들어왔으니 경계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물론 시추라는 종류의 강아지가 사람을 좋아하고 활동성이 많지 않아서 싫다고 막 짖거나 울거나 그러는 종류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제가 키우는 그 강아지가 시어머니만 곁에 가면 움찔움찔 놀라면서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제가 그 강아지를 6년을 키우면서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단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만 보면 으르렁거리더라고요.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강아지한테 뭔가 해코지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심증은 같지만 그걸 대놓고 어머니께 여쭤볼 순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한꺼번에 집을 비운 날 집에 몰래 팩캠을 설치했죠. 제가 나가서 수시로 강아지 상태를 지켜보려고요.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정말로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팩캠에 찍힌 저희 시어머니와 남편의 행태를 보고 손발이 덜덜 떨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글쎄 시어머니가 제 강아지를 발로 뻥뻥 차면서 지 주인 닮아 재수없다, 지 주인 닮아 까다롭다 이러면서 강아지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었던 건 그 옆에서 남편이 담배를 뻑뻑 물어 피면서 자기 엄마한테 글쎄 이러는 거 있죠. 아, 어차피 한꺼번에 처리하면 돼. 그러면서 둘이서 뭔가 막 떠드는데 아시다시피 팩캠이 소리까지 정확하게 들리진 않잖아요. 각도도 애매하고 소리도 뭔가 섞인 채 제대로 들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닥 긍정적이거나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카메라 앞에서 입을 뻥끗거리며 입술 모양을 보고 무슨 얘기인지 얼추 짐작은 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이 한꺼번에 떠들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강아지한테 그렇게 발길질을 하고 집안에서 담배를 피워대면서 좋은 얘기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너무 배신감 느끼고 황당했습니다. 일단 제가 없는 동안 강아지가 계속 저렇게 폭력에 노출되게 둘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그날 저녁 이런 핑계를 댔습니다. 요즘에는 강아지들도 나이 들면 몸 약해지고 또 서로 교제하고 사회성 키우고 이런 게 필요해서 애견 유치원에 보내려고요. 큰돈 드는 건 아니고 마침 저희 가게 손님 중에 하나가 애견 유치원 오픈하신 분이 있어서 거기에 당분간 좀 보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참 가증스럽게도 시어머니가 세상 자유로운 얼굴로 그새 저희 시추를 번쩍 안아 올리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꽃가 옷 입고 유치원 갈 거예요? 아이고, 신통해. 아이고, 신통해. 그 모습을 보는데 소름이 쫙 솟아오르더라고요. 너무나 앞뒤가 다르잖아요. 그날부터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의심하고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저도 너무 바빠서 하나하나 다 따져보지 못했었는데 일단 한번 그렇게 의심의 촉을 세우니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사실 가게 일을 하다 보면 너무 피곤해서 저녁에 눕기만 하면 골아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고민이 생기니까 저도 모르게 뒤척뒤척하며 잠을 설치게 되는 거예요. 어떡하든 자야 된다 주문을 외우면서 눈을 꼭 감고 있는데 제 코앞으로 남편의 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정말로 잠들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손길이었어요. 소름이 쫙 끼쳐 올라왔습니다. 제가 꼼짝도 안 하자 잔다고 생각했던 남편은 조심스레 일어나서 살금살금 방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는 곧이어 밖에서 두런두런 시어머니와 함께 뭔가를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이서 속삭이듯 얘기하니 들릴 리가 있나요? 하지만 몇 가지 단어가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가맹점, 성금, 그리고 계약 이런 단어들이었어요. 그리고 현금이라는 단어도 들렸고요. 대체 둘이서 무슨 꿍꿍인지 알 도리가 없더라고요.
두런두런 한 20분 정도 얘기를 나누던 두 사람은 자동개가 깨서 끙끙거리자 시어머니 방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닫고 1시간 정도 서로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침대에 누워 온갖 상상을 하며 잠을 설쳤습니다. 얘기를 마친 남편이 다시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제 옆에 누웠습니다. 그 사람이 자리를 잡느라 뒤척이다가 슬쩍 제 손에 남편의 손이 닿았는데 너무너무 소름이 끼치고 싫었어요. 분명 이 사람 뭔가 꾸미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다음날 저는 집에서 조금 준비할 게 있다고 민기적거리며 남편을 먼저 출근시켰습니다. 마침 그날은 남편이 업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 납품되는 식재료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날이었어요. 남편이 가게에 없는 날 한 번도 불시에 찾아간 적이 없었어요. 그냥 믿고 맡겨야지 제가 들락거리면 위신도 서지 않고 불편할 거라는 생각에 저는 나름 배려를 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행태를 보니 가게도 뭔가 문제가 없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남편이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직영점을 가볼 요량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 곱게 차려입고 만날 사람들이 있다면서 남편과 함께 나가시더라고요. 기회는 이때다 싶어 시어머니 방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가게를 하다 보니 녹음기라던가 카메라라던가 이런 기계를 여유분으로 좀 사놓기는 하거든요. 녹음기를 설치하고 바로 남편이 운영하는 직영점으로 찾아갔습니다. 사실 요 몇 달간 계속 손님이 너무 없고 장사가 안 된다며 남편이 엄청 힘들어하고 투덜거렸거든요. 저한테 재료값을 성금으로 가져간 적도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어떤 곳보다도 손님이 많이 오는 거예요. 주방에 들어가 봤죠. 그리고 거기서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거래하는 집의 채소들이 아니더라고요. 남들이 봤을 때는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겠지만 저 진짜로 재료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양파도, 파도, 무도, 게다가 고기까지 제가 거래하는 집 물건이 아닌 겁니다. 너무 놀라서 주방 매니저를 불렀죠. 주방 매니저가 쭈뼛쭈뼛 눈치를 보면서 슬금슬금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제가 뒷목 잡고 쓰러질 만한 얘기였습니다. 죄송해요. 바깥 사장님이 거래처 시범삼아 바꿔봐야겠다고. 그런데 사장님이 아시면 허락 안 하실 테니까 일단 우리 매장에서 먼저 해보고 본인이 얘기하신다고 했어요. 그 전까지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아니, 누구 맘대로 거래처를 바꿔? 그리고 이 물건 보면 몰라? 원래 거래하던 곳보다 훨씬 안 좋잖아. 저희도 좀 그래요. 예전에 저희가 납품받았던 데보다 1배 반 이상 비싸고, 그런데 퀄리티도 그렇게 뛰어나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바깥 사장님이 이 집을 계속 고집을 하신 이유를 모르겠어요. 거래처 전화번호 좀 줘봐. 저는 바로 주방 매니저에게 번호를 받아서 매장에 식자재 납품하는 사람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한창 신호가 간 후에 받은 그 사람은 몹시 거만했어요. 제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그냥 직원인 것처럼 전화를 했거든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아하, 거기 사장님이랑 얘기 다 된 걸. 어차피 팔팔 끓이는 건데 좀 시들고 물으면 어때서 그려. 사장님이 괜찮다고 했다니까. 아니, 그래도 음식점은 재료가 생명인데 싱싱하지 않은 재료에서 무슨 맛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B급 제품 주실 거면 금액도 B급으로 받으셔야죠. 지금 금액은 특 A급보다도 더 비싸게 받아가시잖아요. 진짜 이 여자 답답하네. 야, 내가 당신네 사장이랑 다 약속한 게 있고 거래를 튼 건데, 내가 누군 줄 알아? 당신 사장 친한 형이야. 너 이름 뭐야? 뭔데 이렇게 까다롭게 굴어? 확 내 한마디면 직원 따위 한 번에 자를 수 있어, 순간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다른 데보다 좀 비싸게 납품하시고 여기 사장님이 백마진 가져가시나요? 순간 그쪽에서 당황한 듯 침묵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리고는 별 쓸데없는 소리 다 한다며 확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대답보다 훨씬 더 확실한 인정이었죠. 이 남자, 저 몰래 납품 거래처 바꿔서 백마진 받아 뒤로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황당해서 앉아있는데 누가 봐도 건달 같은 사람 2명이 들어와 남편을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이 다가가 아직 장사 시작 전이라고 사장님 안 나오셨다고 하니까 그 말은 듣지도 않고 테이블 하나 턱 차지하고 앉더니 대뜸 소주에 국물 한 뚝배기 가져오라고 반말로 틱틱 명령을 하더라고요. 어이없다는 듯 서 있는 직원에게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제가 나가서 무슨 일이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중 한 사람이 정말 어이없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가맹점 모집 때문에 왔어요. 가맹점이요? 저희는 가맹점 운영 안 하는데 뭔가 잘못 알고 오신 거 아니에요? 뭐래. 여기 남자 사장님이 가맹점 운영하실 거라고. 얼마 전에 사업 설명회도 하시고, 가맹점비 일부도 받으시고 그러셨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이 인간이 저 몰래 가맹점까지 모집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 그냥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찬찬히 듣더니 몰래 녹취한 건 증거 자료가 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이럴 때는 차라리 실질적으로 백마진이나 다른 증거들을 찾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맹점 신청을 하러 온 사람을 통해서 남편이 그동안 가맹점 열게 해주겠다고 접촉했던 사람들 연락처를 얻고 그들과 함께 연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가맹점 체결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더라고요. 일단 성금조로 돈을 받았는데 이후에 가맹점 교육도 없고 레시피 공유도 없고 하다못해 부엌 사이즈라도 알려줘야 가게 준비를 할 텐데 일절 그런 게 없었던 거죠. 있을 리가 없죠. 자기가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알려주겠어요? 그 두 남자도 참다 직접 대면해서 따지려고 찾아봤던 거였습니다. 저는 가맹점은 할 계획도 없고 지금 고소 고발을 하려고 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죠. 어떻게 보면 저도 피해자인데 그쪽에서 저희가 이런 준비하는 걸 알면 또 어떤 식으로 뒤통수 칠 줄 모르거든요. 일단 가맹점비로 납부하신 돈은 제가 다 돌려드리고 원하시면 저희 집 레시피 전수해드릴게요. 저희 집 간판 쓰실 수는 없지만 맛이나 스타일은 가져가셔서 각자 가게 오픈하실 수 있게요. 대신 저 좀 도와주세요. 한번 속았던 사람들이라 쉽게 마음을 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진심은 통하는지 조금씩 제게 협조하고 증거들을 제공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계기로 속속 드러난 남편의 행위는 정말 가관이었어요. 식당에 들어오는 현찰 결제를 빼돌리는 것도 모자라 제가 분명 주방 식구들 보너스 챙겨주라고 따로 줬던 돈이 있거든요. 그것도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챙겼더라고요.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제가 식자재 확보 때문에 밭대기로 몇 군데 계약을 해서 사둔 땅이 있었는데 그것도 몰래 빼돌려서 그 밭에서 나오는 농산물 탐냈던 다른 가게한테 팔아넘길 정황도 확보가 됐습니다. 이 인간 아주 작정하고 저한테 덤빈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어머니의 침실에 심어주었던 녹음기에서 둘이 제 재산 싹 빼돌려 달아날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운 게 밝혀졌습니다. 그 모든 증거를 가지고 저는 그동안 남편에게 속았던 사람들, 남편 때문에 불이익 당했던 사람들까지 싹 모아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오해라고 딱 잡아떼던 남편, 제가 속속들이 내미는 증거 자료들을 보고는 얼굴이 하얘지면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이없게도 결혼했으니 이혼하면 재산의 절반은 자기 거라는 얘기를 뚫린 입으로 짓거려댔습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너한테 돈을 주느니 차라리 아프리카 난민 구호센터를 짓겠다며 버럭 소리를 질렀더니 그제야 쥐 죽은 듯 가만히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과 작당해서 저를 싹 털어먹을 계획이 무너지자 바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분명 또 사기치려고 준비하던 중 만났던 남자 중에 하나 물어가지고 그 남자 쫓아갔겠거니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다가 신혼집, 혼수 다 제가 장만한 증거도 있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작당 모의한 증거에 제 가게 운영하면서 빼돌린 사기까지 오히려 남편은 저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처지에 빠졌습니다. 그것까지 하게 되면 자기 정말 평생 재기하기 힘들다고 싹싹 빌었지만 괘씸해서 절대 봐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평생 땅을 파서라도 저한테 돈 갚으라는 말과 함께 진짜 과감하게 내쫓아버렸죠. 이후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오직 가게 운영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3개까지 늘었던 가게는 2개로 줄이고 진중하게 오랜 시간 제 곁에서 묵묵히 가게를 지켜준 친구가 운영하는 것,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가게, 그렇게 2개만 운영하기로 했어요. 돈은 그만큼 덜 벌리지만 그래도 그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할 것 같더라고요. 돈을 덜 버는 대신 여유로워진 시간은 그때부터 봉사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큰 돈을 누군가의 사기로 인해 일을 번한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런 놈들 배 불려주느니 좋은 일에 얼른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기견 봉사도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노인복지관 봉사, 그리고 고아들과 보호 종료 아동들까지 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대상들을 상대로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후원도 아낌없이 했습니다. 그게 제가 어떤 큰 뜻이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정말 전 남편,
전 시어머니 같은 사람들한테 사기당해서 그런 놈들을 좋은 일 시키느니 있는 돈 빨리빨리 필요한 사람들한테 쓰고 죽어야지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로 인해 제가 봉사에 눈을 뜬 거니 그건 좀 고맙게 생각해야겠죠. 가맹점 때문에 피해를 입을 뻔한 분들께도 약속대로 저희 집의 모든 레시피를 전수했습니다. 각자의 지역에서 저희 집 레시피로 장사 잘하고 있다며 고맙다는 인사 받을 때마다 그래도 그 망할 놈이 좋은 인연은 만들어줬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옹지마라고 세상 모든 일에 나쁜 면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이 저한테 고마워하면서 가족처럼 챙겨주시는 바람에 저는 전국 곳곳에 이모, 삼촌, 조카가 가득한 복 많은 사람이 되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 딱 한 번 저한테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있냐고, 혹시 돈 좀 줄 수 있냐고 찾아왔습니다. 그나마 붙어있던 남자한테 또 버림받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 찾아가시라 그랬더니 저한테 같이 사기치려다 들켜서 이혼한 이후 아들하고 절연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지금 어디 시골에서 일용직 전전하며 살고 있다며 자기라도 좀 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저기, 돈 주기 싫으면 나 아는 가게에 취직이라도 좀 시켜주면 안 될까? 내가 알다시피 몸이 약해서 험한 일은 못하고 카운터는 정말 잘 볼 수 있는데. 어이구, 고양이한테 차라리 어물전을 맡기는 게 낫죠. 고양이는 그래도 배부르면 안 먹고 바라보기라도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정말 소금 한 대 빡 뿌려서 내쫓고 싶었지만 그러지는 않았고 그냥 카운터에서 1,000원짜리 5장 꺼내어 손에 쥐어줬습니다. 보통 자존심 상하면 그런 돈 안 받고 갈 만한데 고맙다 그러면서 받아가는 걸 보고 헛헛하더라고요. 아이고, 당신의 말대로 참 5,000원치밖에 안 되게 구겨졌구나라는 생각에 좀 심란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연애와는 담쌓고 10수년을 살았어요. 남자한테 좀 질리기도 했고 살다 보니 그냥 일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이 가장 편합니다. 봉사하고 제가 즐거워하는 일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 보내고 그리고 돈 벌고 요즘만 같으면 정말 사는 거 전혀 아무런 불만 없어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